원래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20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복장도 사실은 공항에 가는 복장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송가는 말씀드리고, 특히 토론을 하시는 우리 장군님도 대박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발표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머리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제가 미리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국방개혁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평도 천안함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 군에 대해서도 교훈을 남겼지만 정부와 국민, 언론, 사회, 정치권 각계각층에 아주 스페시픽한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다 말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제 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목표를 한 것은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사실 제가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신문을 보셔서 뭐 71가지 건의 과제가 보고된다 이렇게나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언론에 어떤 내용이다라고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몇몇 개 제목들은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일단을 자연스럽게 지금은 제 소견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유추하실 수 있도록 그 일부라도 골격이라도 유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런 취지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당하면서 과제를 많이 남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 대해서는 당면한 과제도 남겼지만 중장기 과제도 남겼습니다. 당면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당장 북한의 도발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장기 과제는 북한의 도발만 차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을 기화로 우리 국방이 선진국방으로 탈바꿈하고 통일이후까지 내다보는 right on track,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도록 이렇게 밀어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도발 대응 이것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발에 대응하고 도발을 억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선진국방을 이루어 나가는까지가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진국방이 그럼 뭐냐? 이렇게 아마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일을 하면서 선진국방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절한 국방력을 발휘하는 것. 아주 간단하죠. 예, 가급적 돈은 적게 쓰고 또 이 필요한 국방력은 많이 발휘하자. 이렇게 그게 선진국방입니다. 복잡하게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절한 국방력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적절한 국방력이라는 것은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국방력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이렇게 시달리고 북한 문제를 두통거리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죠. 채워서 북한을 다룰 수 있어야죠. 그러나 지나쳐서도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일 이후까지 바라본다면 통일한국의 국방력이 중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일본 해군을 우리 해군이 능가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위를 지킬 수 있는 정도, 그러나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비적대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넘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사실 국방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제들 뭐 수십 개를 저희들이 제기를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해드릴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떤 기조들을 가지고 했는가, 이 기조들을
말씀을 드리면 대개 그런저런 언저리에서 이런저런 건의가 이루어졌겠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께서 충분히 추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조, 몇 가지 기조를 가지고 국방개혁 안들을 만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그중에 골자가 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목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당장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세 번째 기조는 군이 일체화와 합동성을 기해야 한다. 아마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렇게 감이 들어오실 겁니다. 네 번째는 국방 문민화와 실전형 군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쌍둥마차로 함께 굴러가야 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 예비군,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 번째는 무형전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일곱 번째는 글로벌 코리아, 우리 군이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2030, 국방 비전 2030을 지금부터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C4와 ESR 체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 몇 가지 골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이런 기조를 제시했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군은 사실 한국전쟁에서 국가를 살렸고 이후에 우리 국가 근대화의 주력이었고 사회 발전, 심지어 정치 세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상당한 엘리트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국민이 군을 엘리트 그룹, 이렇게 동떨어진 엘리트 그룹으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부로 보고 싶은 것이 지금 오늘날 국민의 심리고 군은 이런 국민의 시각에 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혹시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가? 국민과 군의 거리를 느끼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살펴서 스스로 그런 제도들을 타파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한 말로 시간 제약 때문에 끝냈습니다만 이 제목 하나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굉장히 많은 건의 과제들을 사실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겠구나 이렇게 아마 짐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기 좀 제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신뢰를 바쳤습니다. 특별히 북한이 지금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저는 3단계 폐해,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대칭 위협이라고 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나가는 게 도발을 지속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배경이 뭐냐 이런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북한 국내에 이유들이 많죠. 국외구도 공고하니 내부 객소리니 그 신문에 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비대칭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못 가지고 있는 핵무기, 남한은 조금 가지고 있는 휴전선의 장사포, 남한은 없는 화생무기, 남한은 조금밖에 없는 특작부대, 잠수함, 이런 소위 많은 분야의 비대칭 능력을 가지고 남한을 겁박하면서 도발합니다. 이 도발이 3단계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3단계 폐해가 뭐냐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대응력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이 천안함 연평도가 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금을 움츠리는 이런 그런 대한민국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북한은 우리가 도발을 해도 남한은 대응하지 못하는구나. 또 도발하는 거예요. 또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발 무대응의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도록 그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이 1단계에서는 그런 폐해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2단계 폐해는 뭐냐면 이것이 지속이 되면 우리 남한의 정치가 북한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총격전, 휴전선에서 총격전 이거 가지고 우리 국민은요 그렇게 겁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하고 전쟁할 수 없는가? 이제는 북한이 도발을 저지르면 과거에는 보수 세력을 지지했죠. 국민이 힘을 실어줬죠. 이제는 오히려 북한을 달랠 세력을 도와줘야 하겠다. 이게 소위 패배주의적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기존에 이 땅에 존재하는 종북 세력의 숫자가 가시하고 여기에다가 북한이 해킹, 사이버 공격으로 남한의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요인까지 다 가시가 되어서 과반수가 넘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북한이 남한 정부를 퇴출시킬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참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죠. 지금 이론에만 존재하지만 일가는 이게 두 번째 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폐해는 남북관계가 결국 황폐화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앞서가면서도 오로지 군사력을 빼고 나면 사실 파산 상태가 다름없는 북한에게 쩔쩔매는 관계, 늑대와 송아지의 관계, 이런 문화 관계의 남북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걸 수용해야 되는 이 남북관계 황폐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3단계 폐해들이 우려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다본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도발의 악순환을 꺼내야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적극적 억제 전략, 능동적 억제 전략, 아마 신문에 이제 제목 보셨을 겁니다. 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북한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게 이제 전략적인 차원이고요. 근데 어떤 전략이든지 군사적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한이 그걸 수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우리는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전략을 표방해도 북한이 무기를 안 실어주는 거죠. 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수천 기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공중과 지상 그리고 수중에 3분 배치해야 한다.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걸 의미합니다. 항공미사일, 크루즈미사일, 또 UAV, UACB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북한의 막무가내 비대칭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우리의 강력한 대북제력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도발의 악순환을 어떻게든 차단해야 된다는 군사적 차원의 대응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얘기들도 많이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미첼 마자 박사가 얘기한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특수전 부대 간격을 좁혀야 되고 잠수함 전력을 넓혀서 균형을 찾아야 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제 일체화와 합동성 문제인데요. 아마 이 중에는 육해 공부를 다녀오신 예비할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같은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체 어떤 분에 대해서도 편견이나 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주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어떨 때 합동성이 최대화가 되겠는가. 각 군이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차별감을 느끼지 않고 그 상태에서 사무관을 가지고 협력할 때 합동성이 최대가 되더라. 사실 이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참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개혁 과제라고 제안을 하면 바로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을 때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 변화를 가져오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예만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 국방부와 합참에서 육해 공군이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일하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하고 또 특정군, 육군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조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게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해군 공군은 차별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차별감을 느끼게 되면 그 나머지 토론들이 다 건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군기를 먼저 사는 게 좋겠는가, 잠수함을 먼저 사는 게 좋겠는가, 지상군의 야포를 먼저 사는 게 좋겠는가, 이런 논의가 붙었다고 할 때 어떤 특정 군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다면 오로지 그 비용대 효과 면만 따지겠죠. 예산이 어느 게 적게 들어가느냐, 어느 게 효과가 빠르냐, 정확도가. 그러나 이게 이제 각 군의 경쟁 구도에 들어가 버리면 참 건전한 논의, 공정한 논의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네 번째 이제 무민화와 실전형 문제의 병행인데요. 무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군 출신이나 또 현역분들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민간인이 뺏으려고 한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가 되겠지. 미국 국방부 민간인들이 왜 많습니까? 이 현역 장교들은 부수장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직을 하지만 또 야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민간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계속 기술을 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장이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전문성이 축적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무민화가 진행되고 나면 훨씬 더 숙달된 고효율 국방을 업무를 볼 수 있는, 이게 선진국들의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진국방으로 가는 겁니다. 또 이쪽 합참 쪽에는요 반대 현상입니다. 정말 유능하고 전쟁 잘하는 군인들로 덜쳐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 합동군 사령부 국방부가 검토한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건의한 겁니다. 왜 그런 걸 건의를 했겠는가? 우리 합참의장이 우리 군정훈련상에서 군령권이 행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태가 벌어지면 합참의장이 작전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합참은 그거 말고도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시니어 오피서, 미국의 합참의장 파트너, 유엔군 사령관 파트너, 국방 외교, 뭐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미국하고는 제도가 좀 달라요. 미국은 합참의장 밑에 각 지역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 사령관은 전쟁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북한 사태를 당하면서 전쟁에만 전념하는 사령관을 만들어야겠다. 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합동군 사령부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잔잔한 방법론에 이견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국가가 그런 걸 필요로 한다. 무민화와 전투형 군대 이것은 같이 굴러가야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비군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예비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네. 뭐 북한 군대가 뭐 예비군과 잡치면 800만이 넘는데 정규군만 해도 120만 명인데 우리는 정규군이 65만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줄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구도 많은데 왜 우리는 군대를 그렇게 많이 못 두느냐? 인구 많다고 군대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병영국가니까 지도자가 하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지금 젊은 부부들 한 부부당 어린애 낳는 게 1.1명밖에 안 돼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 부부가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본전이 되는데 1.1명밖에 안 낳으면 이게 앞으로 군대 유지가 안 되는 판입니다, 사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그렇다면 예비군이라도 실전형으로 바꿔놔야 한다. 국가가 비상사태에 돌입하면 예비병력이 즉각 실전형 상비군이 사방으로 돌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이 중에 동원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타고 가십니까? 버스 타고 가시기도 하고 택시 타고 가기도 하고 자기 자가용 타고 가서 운동장에 대놓고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이 나라가 동원예비군이 총동만 나와야 될 상태가 되면 버스 안 다닙니다. 택시 안 다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 전개부터 다 잘못돼서 그러려고 그래요. 그 뭐 예비군들을 모아놓고 무슨 뭐 정해진 과정 그냥 듣게 하고 그럼 예비군들은 막 그냥 땅에 앉아서 꾹꾹 졸고 뭐 전화기 만지고 뭐 강의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도장 찍고 가는 이런 훈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 하지 말고 정부가 국가가 호루라기 불면 단시간 안에 맨발로 가든 걸어서 가든 기어서 가든 그 자기 부대로 들어가서 즉각 부대를 꾸리고 전투 장비를 꾸려서 실전형 상비군으로 돌변하는 그 과정을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이런 한 번씩
다 어떻게 보면 쓸데기 없어요. 이 동원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예비군에 대한 예산이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보통 OECD 국가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낮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비군을 빨리 정예화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갖지 못한 상비군의 수적 열쇠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형전력, 무형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냥 제가 한 문장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무형전력 부분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북한은 최소한 7년 이상 복무하고요. 매일 사상교육을 받아가지고 빈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정체성을 의심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군대 들어가서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싸워야 되는지. 이런 사병들, 이런 병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만드는 장비가 북한이 가진 장비보다 훨씬 좋고 훨씬 값비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K2 흑표 전차는 세계적인 명품이죠. 돈이 90몇 억이 95억이 되는 명품이죠. 그러나 그 전차를 모는 사람의 정신 자세가 틀렸다면 그 전차는 고치를 지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겨우 21개월로 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계나 유엔을 출발하면서 제가 제 손으로 개인적 명운을 걸고 이건 24개월로 연장시켜야 된다 하고 보고서를 써서 올렸고 어쩌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이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 불씨를 일으킨 장본인이나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숙련도와 정신전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형전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남북 간의 격차는 빨리 메워야 한다. 빨리 메워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고요. 이런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우선은요, 애국심을 가져야 되고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공정성을 가져야 되고,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세력이 독립성이 없으면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요. 전문성이 없으면 계획하라고 얘기했다가도 계획을 안 하겠다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됩니다. 육해공부는 어떤 편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만 계획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애국심은 왜 필요하냐? 애국심이 없으면 엉망이 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대해서 반군사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군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는 어떤 인사들이 군을 조사한다고 덤비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군대를 망치는 겁니다. 군에 대한 정책을 가하더라도 군을 사랑하는 사람이 군에 대한 정책을 가해야 한다. 이런 여건들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마치겠습니다.